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7년 전 오늘 서울 도심은 수십만 시민의 민주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게 된 건 당시 정치인들이 타협의 정신을 발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회사원들과 평범했던 시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진영 대결에 늪에 빠져 있는 정치권을 향해 항쟁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리자고 외치고 있지 않을까요? 6월 10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원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60 항쟁 기념일인 오늘도 원구성 문제로 여야는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양당 입장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정욱, 설주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 변호사님, 오늘 야당이 자당 의원들로 채워진 11개 상임위 위원장 이거 처리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혀둔 상황인데 지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의결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여당을 설득을 해보고 최대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명단 자체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대로 일단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양당 모두 지금 운영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장 서로 가져가겠다 하면서 좀 시작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이렇게 접점이 안 쳐지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그 야당대로 또 힘으로 좀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은 또 힘이 없으니까 아예 보이콧 해버리겠다 이렇게 붙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아예 그냥 관행을요. 저는 규정으로 이제 법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제 분리한다. 예를 들어 이제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2당은 이제 법사위원장 한다든지 이렇게 명문화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는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하나씩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이 한석 고르고 국민의힘이 고르고 그다음 민주당 고르고 이걸 이렇게 관행을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4년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싸우잖아요. 앞으로 저는 뭔가 원칙, 기준을 이게 딱 법으로 못 박아두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도 다음에 소수 야당 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사실 가장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운영위원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제 처리된 법안들 또 심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의 그 상원으로 좀 불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당에서 맡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수당이 맡은 것이 법사위원장이었고 또 여당이 맡아왔던 것이 이제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오늘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야당이 파행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개원하자마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금 파행으로 가는 조짐이 일단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서 원 구성을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법대로 국회법 규정된 대로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실제 국회에서는 국회법보다 가장 더 앞선 것은 뭐냐면 여야의 합의입니다. 이제까지 합의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처리가 수월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던 특히 원구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10월 달에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법사위를 계속 원하고 있지만은 저는 실제적으로는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법사위가 만약에 여당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여당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너무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특검법에 대한 처리, 특히 패스트 트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법사위원장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간절해 보여요? 오히려 운영위를 본인들이 더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고 대통령실 그 고위공직자들도 부를 수 있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여당의 속내는 오히려 그냥 힘으로 져주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법사위를 내주는 것도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총선의 민심이 향하는 방향은 민주당이 어떤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특검 전공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최혜병 특검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오늘 만약에 처리한다면 11개 가져가는 건데 나머지 7개인가요, 그러면? 7개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총선 민심이라고 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총선 민심은 이제 그 국민들 득표수를 봐야죠. 득표수. 아마 이제 그 4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요. 그다음에 한 50% 정도, 5%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그래야 이제 견제와 균형이 되죠. 이제까지 관행이었죠, 그게. 한 당이 독식하면 일방적으로 독주가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법사위나 운영위를 다 가져가면 국민의힘은 이제 전면 보이콧하면 돼요. 일체 합의를 해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돼요. 권한쟁의 심판. 왜냐하면 이게 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배정하느냐.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권한쟁의 심판하고요. 그다음에 장차관들은 일체 국회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혼자 운영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 그다음에 헌재 재판,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은 합의가 안 된 일정은 전에처럼 이게 나갈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민주당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며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입니다. 민심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명심만 살피는 돌격대를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문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네, 먼저 서정우 변호사님,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튼 더 우려가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얘기를 보면 어떤 지금 이런 원 구성도 그렇고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요. 결국 이제 법사위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법안 특검법도 만들지만 그리고 이제 탄핵을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 거죠. 소추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 특검법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는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든지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핵은 심각합니다. 탄핵은 이제 검사를 탄핵하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가 돼버려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려면 최하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소유지나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 수사도 지금 할 게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든 이게 탄핵은 막아야 된다. 수사하는 검사를 이렇게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러가게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 법사위원장을 더군다나 정청래 의원이 법률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보기에 법을 어긴 정권에 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옛날에 미국 대사 관저 있잖아요. 거기에 방화까지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이난물질 엄청 위험했거든요. 저는 이런 범죄도 법사위원장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아까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설 변호사님, 네. 그 특검법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발의한 특검법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튼 원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를 하려면. 네.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야당 입장에서는 원구성을 좀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예. 일단 특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안들 특히나 거부권이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서 수정 의안을 다시 한번 발의를 했었을 때 그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만한 사유가 특검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법안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어떤 그 제출된 법안 중에서 예. 거부권 행사하신 법안 중에서 보면 무슨 농축협 관련한 그런 법 등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뭐 이렇게 그런 농업과 관련한 법안인데 그런 법까지도 다 거부권 행사하셨거든요. 일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은 뭐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필요가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좀 됐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결됐을 때 재논의가 됐었을 때 저는 법사위에서 좀 신속한 통과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축협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민생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특검법까지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특검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간다 손 치더라도 뭐 국회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국민적인 어떠한 저항감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나가는 것이 뭐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으면 대북 송금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여하튼 그 앞으로 이제 11개 상임위 또 이제 18개 다 구성이 될 텐데 그 위원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 11명 일단 후보로 민주당에서 올린 그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셨다시피 명심만 살피는 돌격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이 굉장히 뭐 친명에 가깝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 호위하기 위한 위원장들로 한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11명의 어떤 위원들을 보면 정청래 위원이라든지 과방위의 최민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다른 의원님들이 뭐 강성이다 이런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결위의 박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으로 분류도 안 돼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예, 또 다른 의원들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에 상당히 유력했지만은 지금 복지위로 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를 한 위원장들의 면면들이 다른 기타 11개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와 가방위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강성이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만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위원장 선임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특히 이제 법사위와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첨예하게 여당과의 어떤 격돌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의 여당과 많이 격돌을 해보고 아무래도 발언권이 조금 높았던 어떤 의원들로서 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조금 기선제압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사위와 과방위가 이제 주요 전장이 될 텐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 변호사님 얘기를. 지금 이제 그 법사위 정청래는 제가 좀 전에 말씀했고요. 예. 법조인도 많은데 왜 법을 모르는 이런 분이 법사위원장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최민희 의원은요. 이분은 이제 그 가짜뉴스로 벌금형까지 이게 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가짜뉴스로 거의 사실로. 그래서 이제 그 방통위원도 임명이 안 돼서 결국 무산됐잖아요. 방통위원. 근데 방통위원도 못 하는데 그럼 이게 방송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과방위원장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가짜뉴스를 이렇게 단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과방위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짜뉴스 전과자인데 본인이 이게 과방위원장을 한다? 납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중에 3선, 4선도 많은데 이분이 재선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의도로 했는지 결국은 이제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원장이 꼭 법조인이어야 되냐. 근데 과거에도 보면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지원 이번에 의원도 과거에 법사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했었는데 어떤 법사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조금 갈래에 안 맞기는 한다. 급에 안 맞기도 한 부분은 있어서 좀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뭐 추가 반박 짧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원구성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에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리고 이화영이 중형이면 이재명도 중형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할 거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떻게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아마 근데 저도 이번 주 중에 기소한다는 거 여러 데의 경우로 들었고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거는 이제 원래 누가 했냐면요. 이화영의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보석 신청할 때 했던 얘기인가요? 그렇죠. 보석 신청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심리를 새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법원이 선고한 거죠. 근데 그 말은 어떤 취지에서 했던 겁니까? 아마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기소나 재판에 두기 아주 그게 증거가 세고 상당히 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심리를 재개해야 된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게 판사가 기록을 다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 기록을 저는 다 본 거는 제 추측인데 판사, 그다음에 검사 정도가 기록을 다 봤고 그다음에 옛날에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 이 정도가 봤고요. 솔직히 늦게 들어온 어른 이제 그 변호사 있잖아요. 김현철 변호사나 김광민 이분들이 저는 오히려 기록을 다 봤을까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실제 그 보면 아마 이제 그 이번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판단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김성태 회장은 이제 그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통화도 했고 다 대북 사업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안부수 회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판결의 전체 뉘앙스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고 그걸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습니까? 성남시에 보도블록 하나 교체할 때도 결재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결재를 안 했다. 또는 이게 뭐 날인한 거는 운전면허증처럼 이게 다 위임해가 내가 모른다. 이런 게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런 적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절대 불리한 부분이고, 근데 본인은 자꾸 이게 보고받지 않고 몰랐다. 이러면서 이게 그 날인도 인정 안 하고 뭐 이렇게 부인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실제 영장에 보면 17번 이상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뭐 기소는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빠르면 이게 내일 모레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설 변호사님, 지금 곽규택 대변인 통해서 들은 이제 여당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후에 입장을 낸 건 따로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이제 대북 사업을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추진했다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명시적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가 예단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제 지금 여당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아니 어떻게 경기도 부지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몰랐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뭐 부시장이
시장 몰래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일면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시에 어떠한 이 지금까지 이화영 씨 재판에서 어떤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 대해서 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뭐 알았다 몰랐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기도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 북한에 송금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배경 설명은 분명히 판결에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곧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된 데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화영 씨가 이제 보고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서 변호사님, 검찰이 뭐 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그 1심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외에 뭐 따로 뭐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뭐 물증이라든가요? 수많은 이제 물증이 있죠. 증거라는 건 이제 인적 증거하고 이제 그 물적 증거로 나누거든요. 인적 증거를 보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죠. 그다음에 박용철 부회장의 진술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부수, 아태엽 회장들이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증거들이. 그다음에 물적 증거라는 게 북한의 초청 공문 있잖아요. 5월달에 2019년 공문도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런 걸 운전면허증 공문처럼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이 허술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문서들이 있고 또 이화영 부지사가 출장을 갔다 왔다 하면 출장 갈 때 어떤 용도로 왜 가는지 출장 계획서를 만들어 또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갔다 오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보고를 하잖아요. 수많은 보고 17번 있다 하잖아요. 수많은 공문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민주당은 자꾸 국정원 문건 운운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제가 반박하면 쌍방울의 주가 조작 히토류나 이 시점하고요. 그다음에 방북으로 2019년 7월달 말일날부터 이게 시점이 달라요. 주가 조작의 시점과 그다음에 방북 대가 돈 준 시점이 전혀 다른 걸 결부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정경유착이잖아요. 정경유착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측도 윈윈. 쌍방울도 이거 가지고 자기들 기업 홍보나 뭐 조작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서로가 윈윈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쌍방울 사업이다. 이거하고 방북 아니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측은 방북에서 좋고 쌍방울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해서 이게 도움을 받아서 대북 사업에서 좋고 이게 정경유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국정원 문건 가지고 마치 이게 무죄를 확실한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 증거 목록에 국정원 문건이 목록에 있잖아요. 판사가 다 받고 제가 그 재판 오전에 최윤길, 김만배 재판하면 오후에 국정원 직원 정의신문할 때 그때 비공개를 해서 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미 국정원 직원 충분히 신문하고 그다음에 문건도 법원에 다 와서 검토하고 모든 걸 검토해 내린 결론인데 마치 이게 국정원 문건을 증거 채택 안 했대서 이것만 채택하면 무죄다. 이거 혹시무민하는 겁니다. 자, 서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얘기 들었듯이 이제 국정원 보고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인데 원래 이것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됐다. 그 근거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정호 변호사님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좀 맞지 않는다고 좀 반박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최고가 조금 이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기록을 전부 다 본 사람만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화영 씨 변호인을 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뭐 내용이 뭐 일방에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제가 뭐 이렇게 발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꼭 지금의 민주당에서 꼭 국정원 문건만 채택이 됐다 채택이 안 됐다는 말도 솔직히 좀 방금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불성설해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이것을 국정원 문건을 채택 안 해서 재판장이 배제를 해서 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이 나오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아마 확인이 될 텐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이화영 씨 재판이 기소가 된 이후에 새로 생성된 문건들이 있어요. 예. 조사를 통해서 다른 여죄를 통해서 문건들이 있는데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 이화영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법리상 당연한 겁니다. 공판 중심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정원 문건을 배치하겠다라고 지금 약간 호도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판결문이 아마 이번 주 내에 공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공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국정원 문건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그냥 이하연 씨가 이제 공범으로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게 된다면 검찰이 밝힐 것은 명확합니다. 이제 당시에 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과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예. 명확하게 밝히면 돼요. 이것들은 전부 다 법정 안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소가 된다는 뭐 뉴스 보도가 있기 때문에 뭐 기소가 조만간에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지난한 또 그 예. 재판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있겠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자, 앞서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그 시장, 서울시장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등등 해서 이제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겨냥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연 이틀 SNS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논쟁이 좀 가열차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이런 입장을 냈었고 바로 다음 날 또 냈는데, 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자, 이 발언을 통해서 좀 논쟁이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이제 법률을 해석할 때는요. 예. 원래 이제 문은 그대로 그걸 물리 해석이랍니다. 법률의 그 원래 뜻 있잖아요. 문은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우리 법에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은 특권이 없어요. 내란죄와 외환을 제외하고는 예. 재직 중에 소출을 안 당한다. 이 말은 소출한 게 기소라는 거 아닙니까? 기소. 따라서 이제 그 추가로 기소를 안 당한다. 이 의미밖에 없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기존에 재직 전에 기소된 거, 이 재판도 올 수도 된다. 이건 무슨 해석입니까? 이게 뭐 확대 해석, 유추 해석, 어떤 분에게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아니 목적론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에. 이런 특권을 이렇게 무한정 넓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원칙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평등권이 대원칙이에요. 근데 평등에 반하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 특권은 문헌에 따라 최소한에게 좁혀서 해석해야죠. 이걸 무한정 확대하면 안 되죠. 저 특권 자체가 이제 재직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죠. 이게 일반인한테 없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지 재직 중에 기소만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본다면 민사재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도 전 할 수 있다 봐요. 기소를 못하지만 그럼 나중에 기소하면 되잖아요. 중재했다가. 또는 이제 재직 전에 있던 거는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야죠. 재판 특권이 없잖아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저는 헌법학자 몇 분이 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뭐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 일단에 해당되지 지금 이게 법 앞에 평등이 대원칙이에요. 자, 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전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니까 그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근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 피고인이라는 좀 방점을 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미 예. 형사 피고인이니까요. 뭐 지금도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특별할 건 없다고 보고 일단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해석이 논쟁이 된다는 건 뭐 유력 대선 주자다 보니까. 그럼요. 예, 근데 뭐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닌가 기분이 싶습니다. 뭐 나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도 해석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 해석과는 좀 비슷한 문헌적 해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일단 소출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우리 법적인 용어로서는 기소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재판까지 멈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 확장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확장 해석이 허용돼 버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기의 범죄를 저지른 뭐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본인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어떤 선출직에 가게 된다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게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건 좀 너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국민 법감정에 저는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 논의가 저도 84조 헌법 84조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이죠. 이 난항 중인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된 공방도 좀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고요. 원구성 관련해서 아직 들어온 소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